자, FHA 론은 뭐냐면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라는 이제 기관에서 돈을 주거든요. First time 홈바이어들이 아니어도 쓸 수가 있고요. 가버먼에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좀 더 많은 돈을 빨리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버먼 백드 됐다는 얘기는 세상이 무너져도 이 론을 계속 펀딩한다는 거예요. 컨벤셔널 론은 스탑을 하고 전보 론은 스탑을 할 수 있어도 FHA는 스탑을 안 합니다. 엘리지빌리티 가이드라인을 변경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의 머릿수를 줄일지언정 돈줄이 끊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크레딧 플렉시빌리티는 카드 빚이 많거나 점수가 안 좋거나 했을 때도 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DTI도 우리가 아는 컨벤셔널 파이낸싱보다 뎁트 인컴이 56.9니까 6.9%가 더 높아요. 좀 더 쉽게 지금 현존하는 대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쉬운 프로그램 중 하나가 FH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FHA 미니멈 다운 페이만 3.5%로 펀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580 미만이다, 500에서 579점이다 라고 한다면 다운 페이먼트 10%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22만 5천 불짜리 집을 산다면 다운 페이먼이 3.5% 다운일 때는 7,875불, 10%라서 22,500불이 되고요. 이제 랜더 쪽에서는 580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론시프트 돌려보면 580점일 때는 인베스터들이 막 40몇 개가 튀어나오는데 뭐 550점, 500점 이래버리면 막 3개, 4개로 딱 이제 추려지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뎁 투 인컴 계산법은 버는 것과 쓰는 것의 이제 비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전체 쓰는 토탈 뎁 나누기 토탈 인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0불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자동차나 크레딧 카드 같은 것으로 그 다음에 모기지 페이먼트 2,000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슬리 인컴이 5,000불이다 그러면은 DTI 4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론일 때는 49.9%까지 가는데 FHA는 56.9%까지 간다는 점 요게 이제 장점인데 그 어떤 것들이 이 DTI에 영향을 주느냐. 첫째는 스튜던트 론, 둘째는 어로 론, 셋째는 크레딧 카드, 네 번째는 그 young professionals 얘네들이 딱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들고 있는 빚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치과의사다 그러면 이퀄먼트 파이낸싱 해야 되겠죠. 체어 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툴들 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DTI에다 녹여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0불을 버는 애가 2,600불 페이먼이 있다면 DTI가 52인데 컨벤셔널 파이낸싱에서는 못 도와주는 거를 FHA로 가면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인컴 리퀘어먼트, 임플로이먼트 리퀘어먼트는 컨벤셔널과 조금 달라요. FHA는 2-year employment history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employment 갭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반드시 설명하라 그래요. 그래서 6개월 갭 미만일 때는 그냥 상황 설명, letter of explanation만 보내면 패스가 되는데 만약에 6개월 이상 갭이 있었다면 풀타임 잡을 하고 6개월 후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월 1일 날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10월 1일 날 복직을 했어요. 그럼 6개월간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편지 한 장으로 11월 달에 펀딩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1월 1일 날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뭐 7월 1일 날 7개월 후에 복직을 했어요. 그렇다면 펀딩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6개월 후인 그 다음에 1월부터 FHA 융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컨벤셔널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잡 플렉시빌리티는 오히려 좋은 게 세임 라인 필드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여전히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저기 타이어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인데 기빙 트리 랜딩의 마케팅 매니저로 이직을 했어요. 잡 포지션, 워크 필드가 똑같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었더라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컴이 올라가면은 또 그거 올라간 걸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임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2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뭐 자영업 5년 이상 했습니다 라든지 AUS에서 1년 세금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은 1년 원이어 텍스 리턴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FHA는 무조건 2 years 인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학 갓 졸업한 사람, new graduate, 2년치 임플로이먼트 히스토리가 없어도요 4년 이상 학사 자격증 이상 되는 걸 갖고 오면은 2년 일한 걸로 쳐줍니다. 그럼 내가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메이저를 했어요. 이콘 메이저를 했어요.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졸업장 갖고 오면 바로 써줍니다. 인컴을. 근데 막말로 막 비즈니스 메이저 했는데 리셉셔니스트가 됐어요. 이런 건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못 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컨트랙트 워크. 컨트랙트 워크인데 만약에 1099 인플로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리뉴얼을 했다거나 비슷한 일을 계속 해왔다면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버스 마켓에서 뭐 여러 회사랑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뭐 1099를 뭐 6개, 7개, 8개를 받았다고
치면 이것들이 꾸준히 employment history가 employment period가 연결이 되면은 쓸 수 있는 인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99 뭐 3개, 4개 갖고 오는 손님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이 돈은 언제부터 언제 일하셔가지고 버는 거냐, 그 employment period를 반드시 기입을 해주세요. 테너스를 잘 쓰면 융자 승인이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미션 베이스드 인컴. 이거는 이제 뭐 보너스나 뭐 퍼포먼스 따라서 나오는 돈은 2년치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전체 디파짓에서 에버리지를 칩니다. 그 다음에 recent job change.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형편성에 맞게 explanation letter와 인더스트리가 바뀌었죠. 회사의 타입이 바뀌었을지라도 내 포지션이 비슷하면 이걸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documentation and asset verification. 이건 뭐냐면 우리가 클로징 코스트랑 다운 페이먼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에셋 다큐멘트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뱅크 스테이먼트, 최근 60일 뱅크 스테이먼트이 필요하고 블랭크 페이지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뭐 뱅크 스테이먼트를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디테일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프트 받는 사람들, 우리 컨벤셔널 론 할 때는 기프트 레터 한 장으로 패스가 되잖아요. 근데 FHA는 돈을 주는 사람의 뱅크 스테이먼트도 받아야 됩니다. 도너의 스테이먼트도 받아야 돼요. 돈의 출처를 거기까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뭐 주식을 팔았다라든지 401k를 뭐 리퀴디에이트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CD, Certified Deposit 어카운트를 만약에 리퀴디에이트 했다면 그 어카운트 60일 스테이먼트까지도 필요합니다. 이 돈이 진짜 내 거였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H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라지 캐시 디파짓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집값의 1% 이상 되는 100만 불짜리면 1000불 이상에 되는 디파짓은 다 설명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컨벤셔널 론 할 때는 버는 돈의 50%라고 하잖아요. 근데 FH는 그렇지가 않아요. 집값의 1%예요. 그러니까 엄청 귀찮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뭐 텍스 리펀드, 세금 보고하고 받은 돈, 아니면 sale of asset, 뭐 이렇게 커미션 같은 거 받았을 때, 인보이스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다음에 gift from family, 목돈이 가족한테서 왔을 때, 혹은 인플로이가 보너스를 줄 때, 예를 들어서 뭐 해리슨 씨가 집을 사요. 그러면은 기빙 트리가 10,000불 기프트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너스처럼. 이 10,000불 안 갚아도 됩니다 하고 주면 이걸 또 쓸 수 있는 돈으로 바뀝니다. Seasoned Fund Requirement는 뭐냐면 내가 돈의 출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파짓 된 날 기준으로 60일 동안 이게 내 거다, 변동 없다, repayment obligation이 없다, 돌려줄, 상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기간이에요. 이 60일은. 이거 60일을 패스를 못하면 unseasoned fund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디파짓된 많은 돈들이 있겠지만 캐시 디파짓이든 체크 디파짓이든 간에 이게 레드 플래그로 표현돼서 못 쓰는 돈, 못 쓰는 트랜지션으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 디파짓 중에서 undocumented cash는 못 쓰는 거예요. 캐시를 받았으면 우리가 무조건 인보이스를 써서 이것도 다 기록이 남겨야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못 쓴다고 보면 돼요. 많은 경우에서는 캐시를 줬을 때 보고 안 하려고, 주는 사람도 보고 안 하고 받는 사람도 보고 안 하려고 캐시로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clear paper trail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뱅크를 통해서 이 wire instruction 페이지까지, wire confirmation 페이지까지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크레딧 신용조회 하기 전에 프리어프로벌 레터 줄 수 있냐, 뱅크 스테이먼트 리뷰하기 전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변호사, 뭐 부동산, 뭐 브로커들이나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걔네들한테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손님 인터뷰 해보시고 다운페이 클로징 코스트가 조금 준비가 허술하다, 덜 된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우리가 파일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놔야 돼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에스크로 실컷 오픈해놓고 계약금 더 낸 다음에 그때 가서 돈 쓰는 거 못 쓰는 거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오지게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다른 회사나 다른 론 오피서들한테 던져놓고 걔네들 보고 해결하라고 해도 됩니다. FHA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앞으로 집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3개월 정도, 90일 정도 되는 우리가 플래닝을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얘기를 하고 60일 동안 펀드 준비하고 이제 집을 보는 걸 이제 한 2주, 3주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property requirement 중에서 컨벤셔널과 FHA가 있는데, 컨벤셔널은 조금 더 쉽고 가이드라인도 조금 밸류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이슈 같은 것들은 대세 지장을 안 줘요. 뭐 페인트가 좀 벗겨졌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조금 부서졌다라든지, 리페어 해 갖고 와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FHA 같은 경우는 헬스랑 세이프티랑 라이빌리티 이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베이터가 뭐 고장이 났어요. 콘도 같은 경우에 계단이 조금 이렇게 금이 갔어요. 외벽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은 뭐 파이프에서 물이 뭐 제때 안 나와요. 진짜 모든 것들을 다 변수로 잡아가지고는 돈을 안 줘요. 고치고 나서 펀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리페어도 이제 클로징 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마이너 리페어 같은 경우는 내가 셀러 크레딧 줄 테니까 우리 돈 받고 그냥 끝내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FHA는 반드시 수리가 완료된 다음에 사진 찍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펀딩을 할 수 있어요. FHA 론을 셀러들이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FHA 론을 하게 되면은 바이어가 의뢰하는 것 중에서 이 프로퍼티가 FHA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면 컨틴전시 리무브를 다 했을지라도 계약금 100%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절대 조항이 있어요. 바이어를 보호하는 절대 조항이 있거든요. 이걸 아는 에이전트들은 바이어들 중에 FHA 신청한다 그러면은 막 기를 쓰고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모르는 애들은 받아놓고도 이런 게 어딨어 이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론 오피스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들을 바이어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 허름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집들을 FHA 써도 된다, 괜찮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무조건 보장해 줄 수 있어요. FHA를 쓰게 되면. FHA 어프레이저를 할 때 보통 전기선들, 와이어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 안 되고요. Operations Appliances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탁기, 드라이어, 오븐 이런 것들 작동이 다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dequate Heating and Cooling, HVAC 작동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에어컨을 켰는데 방 1번, 2번은 찬바람이 나오는데 방 3번이 세 번째 방이 찬바람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까지 다 잡습니다. 뜨거운 물도 마찬가지예요. Functional Plumbing. 화장실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화장실은 뜨거운 물이 1분 안에 나오는데 두 번째 화장실은 6분을 켜놔도 10분을 켜놔도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이런 것까지 다 타임라인 잡아가지고 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추가로 더 컨벤셔널 보이는 거에서 추가로 몇 개를 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fe Structure, No Structural Damage, Foundation. Adequate Foundation은 뭐냐면 벽하고 지면하고 이렇게 갭이 있고 이 벽을 러버라이즈 페인트로 이렇게 커버를 해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이 집안이 흔들려가지고 무너져서 이 벽이 노출이 됐을 때 비랑 물이 안 새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펀딩을 못 해요. 루프 컨디션도 좋아야 돼요. 비가 안 새야 돼요. 워터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콘도 같은 경우는 attached 콘도라고 하면 벽과 벽이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벽이 있고 여기에다가 갭을 만들어 놨어요. 벽과 벽 사이 한 4에서 6인치 정도 되는 갭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실링으로 커버를 해놨는데 위랑 밑이랑 여기에 물이 새버리면은 우리 집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갭 때문에 옆집, 앞집, 그러니까 내 집하고 옆집이 같이 데미지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집이 만약에 부엌 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부엌의 벽을 허물지 않는다면 거기에 워터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래된 노후된 HOA들이 전부 다 non warrantable 콘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는 게, 문제 생긴 게 썩어 골마 터져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40년, 50년의 콘도들이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HOA 비용 400불 내는 애한테 미안한데 10,000불 내라, 스페셜 어세스먼트라는 이름으로 10,000불 내라, 15,000불 내라,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다 괜찮은데 달라고 하는데 돈을 더 못 내는 유닛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겨우겨우 페이첵 투 페이첵 벌어사는데 내가 10,000불이 어딨어 이러면서 안 내, 배째,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HOA 디펙티브 유닛 넘버가 올라가니까 또 HOA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워런터블 콘도가 non warrantable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FHA approved 콘도 리스트,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콘도가 그 패스를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FHA 콘도 FHA approved 콘도 리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리뷰를 먼저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HOA 매니지먼이 돈이 많은데 게을러가지고 신청을 제때 안 해가지고 어프로브가 안 되는 유닛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싱글 유닛 어프로브 아니면 스팟 어프로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를 해서 FHA한테 인슈어가 안 된 콘도 프로젝트일지라도 우리가 이 스팟 어프로브, 싱글 유닛 어프로브를 해가지고 펀딩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리퀘어먼트는 project must be completed. 신축 건물은 안 되고요. 다 지어진 건물들만 되고, 그 다음에 HOA 단지 내에 5개 이상의 유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인베스터나 개인 빌더가 만든 HOA 유닛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FHA insured units in project, no more than 10% FHA insured units. 그러면 이 싱글 유닛 했을 때 이 카드들을 벌써 써먹은 애들이 전체 유닛의 10% 이상 된다. 그러면 우리도 못 해먹는 경우도, 우리가 어플라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A 단지 내에서 non-residential space가 더 많은 데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책할 수 있는 도보 거리, 호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financially stable HOA with adequate reserves. 돈이 너무 많은 HOA인데, 그러니까 FHA 콘도 어프로브를 할 만큼의 돈이 있는데 안 한 애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 2, 3, 4 다 되는데 HOA가 돈이 없다, 리저브가 없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HOA한테 야 호모노한테 너 HOA financial budget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게 컨디션이거든요. 보통 콘도에 사는 사람들은 연말에 HOA에서 financial budget을 보내줘요. 연말에 그 annual 그 밸런스 시트랑 profit and loss를 보내주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미리 갖고 있는 손님들은 빨리 줄 수 있는 거고 없으면은 뭐 온라인 뭐 HOA 매니지먼트 하는 애들이면은 뭐 5불에서 15불 돈 주고 다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렵진 않아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첫째는 FHA론 갖고 있는 우리 손님들이 예전에는 FHA 콘도 어프로브드 된 단지에서 융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FHA 어프로브가 아니에요. HOA 매니지먼트이 좀 게을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칼 어프로브 써가지고 재융자를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부동산 에이전트들한테 FHA 어프로브 콘도 리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FHA론 줄 수도 있어. 그럼 요거 1번부터 4번은 우리가 미리 검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글맵 검색해보면 대충 나오는 거고 이 FHA 유닛 인슈어드는 뭐 복불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유닛 넘버는 우리가 구글맵 보면 나오고 프로젝트 컴플릿 하는 것도 구글맵 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변수는 10% of FH insured units랑 financial stable이에요. 근데 이것도 호모너한테 미리 받아와라. 혹은 오퍼를 쓰는 사람이라면 야 바이어 에이전트 너 셀러 에이전트한테 가서 이거 내놔라 그래. 우리가 리뷰해 볼게. 이렇게 미리 오퍼 쓰기 전에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움직이면 30일 내에 이것도 끝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면 어떤 타입의 프로퍼티를 정하는지를 우리 론 오피서가 먼저 알려줄 수가 있어요. 보통 부동산들은 이 손님이 이 집이 좋은지 저 집이 좋은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낸스 옵션을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야 차로 사러 갈 때 테스트 드라이브 먼저 하고 우리가 페이먼 얘기해야지. 페이먼 먼저 보고 차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니? 비율로 따지면 테스트 드라이브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페이먼을 물어보는 사람이 월등히가 많으니까 그게 접근이 맞지 않겠냐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뭐 5만 불, 10만 불 뭐 차 사는 것도 아니고 50만 불, 10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어떻게 똑같은 어프로치를 접근해요? 당연히 파이낸스가 되는 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융자가 일으키는지 안 일으켜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집을 보는 게 먼저라는 걸 우리가 강조를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알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집이 좀 허름하죠. 싱글 패밀리인데 지붕에 구멍이 뚫렸어요. 바람이 새요.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2 or 3K 레노베이션 론으로 해가지고 픽스 앤 어퍼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거 지금 나온 집은 완전 디스트레스 됐어요. 사람들이 완전 개판을 쳐놓고 나가서 한 40만 불인데 다 고치면 한 65만 불 될 것 같은 집이에요.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바이오를 40만 불 집에다가 이 2 or 3K FH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 비용까지 우리가 줘요. FH를 통해서. 그럼 버젯 포 리페어라 그래서 우리가 고치어야 되는 비용을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건 제가 고over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에. 그다음 베리파이 콘도 어프로브 셀스. 콘도도 FH 어프로브 콘도는 이 2 or 3K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로징 코스트가 뭐냐? FHA 론에서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랬을 때 오리지네이션 피, 어프레이설 피, 타이틀 인슈런스 피, 홈오너스 인슈런스 그다음에 이제 화재보험인 거죠. 프로퍼티 텍스, 프로레이티드, 어터니 피 혹은 우리 남가주에서는 세ttlement 피 그러니까 뭐 에스크로 피가 되겠죠. 그 코스트는 대략 2에서 4% 집값의 2에서 4%가 대략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FHA는 클로징 코스트가 좀 컨벤셔널보다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 컨트리뷰션, 셀러가 주는 크레딧이 집값의 6%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컨벤셔널 론은 이만큼까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으니 FHA를 손님 보고 쓰고 클로징 코스트 비싼 건 우리 셀러한테 돈 받아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이어 마켓인지 셀러 마켓인지 파악을 하고 바이어 마켓에서는 셀러들한테 조금 더 돈을 뺄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컨세션 옵션들을 그러니까 이 크레딧 같은 옵션들을 많이 팔아야 되고요. 만약에 셀러 마켓이라 그러면 우리가 집값을 높여가지고 크레딧을 받는 쪽으로 50만 불짜리 집을 50만 불에 넣지 말고 51만에 넣고 만 불 크레딧을 받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이드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집값을 깎아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면 클로징 코스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나 대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같이 끼워서 팔 수도 있겠죠. 뭐 KLHFA, 뭐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될 거고 뭐 집처럼 클로징 코스트가 주는 것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렌더 코디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 FHA 프로그램을 대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렌더가 줄 수 있는 점인지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퍼 쓰기 전에 프리어프로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이어들과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FHA,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MIP,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은 만약에 바이어가 돈을 못 냈을 경우에 돈을 주는 기관인 렌더를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융자에 대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업프런트 MIP가 융자 금액의 1.75%나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운페이먼을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다운페이 20% 이상을 하면 먼슬리 MIP를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FHA는 다운페이를 5%를 하든 50%를 하든 간에 이 모기지 보험은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융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72만 6천 불,
70이면 6,200불 equal to or less than 이면 LTV에 따라서 MIP가 정해지고요. LTV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거예요. 그죠? 근데 다운페이를 10% 이상 했죠? 그러면 이건 11년 후에 없어집니다. MIP가. 근데 72만 6,200불보다 만약에 높다. 그럼 MIP가 70 베이시스 포인트 0.7 points of the loan amoun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랑 듀레이션은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이거 monthly payment 계산하는 방법이 베이시스 포인트 여기 숫자 있죠? 나누기 100 하면 이제 소수점이 나옵니다. 그럼 퍼센티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loan amount 곱하기 annual percentage 나누기 12개월. 그럼 여기서 0.55다. 그죠? 다운페이 3.5%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금액이 나왔죠. annual interest가 annual mortgage insurance premium이 나왔어요.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매달 monthly payment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 페이먼을 10% 미만을 하면은 life of the loan 30년 고정이 30년 쭉 가는 거고요. 10% 이상 다운을 한다 그러면 11년 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MIP나 conventional MIP는 when equity grows greater than 20% by appraising the house, or when the payment schedule shows the equity grows greater than 22%, LTV가 78%가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evaluation을 하지 않고 FHA 같은 경우는 이 LTV 기준으로 이 MIP 듀레이션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MIP 내는 게 안 좋은데 그럼 누가 이 FHA 걸 써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 있죠. 얘네들은 FHA MIP가 더 비싸요. 근데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720점 미만인 애들부터는 이 컨벤셔널 MI가 더 비쌉니다. 파란색이 FHA고 이 회색이 컨벤셔널 PMI라면 다운 페이먼을 만약에 10%를 둘 다 한다 가정했을 때 FHA가 720점 점수보다 낮은 손님들한테는 월등히 좋은 먼슬리 페이먼이 나옵니다. 하우징 페이먼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점수도 우리가 프라이싱 할 때 꼭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운 페이먼을 10% 이상을 한다. 20%까지 한다. 그러면은 뭐 hands down 컨벤셔널 론이지만 점수가 좀 안 좋은데 아니면 크레딧 히스토리가 좀 안 좋은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FHA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HA 같은 경우는 멀티 유닛하고 ADU도 파이낸싱을 할 수 있거든요.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원 유닛만 다운페이 낮게 하고 투 유닛부터는 다운페이 많이 하세요 이러는데 FHA는 1, 2, 3, 4 유닛 전부 다 미니멈 다운페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 다운만 할 수 있고요. 오너 아큐파이드인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FHA 론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항목이 꼭 들어가요. You must live in one unit as your primary residence for at least first year. 12개월 동안은 내가 무조건 살겠다라고 스테이먼트를 공증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어긴다. 한 8개월 살았다가 만약에 렌트를 놨잖아요. 모르기지 프로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밴당하는 경우도 생겨요. Kverse라고 FHA, SBA 론 빌려주는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백그라운드 체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돈을 잘못 건드리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네, IRS 텍스리 쫓아오는 것처럼 계속 쫓아오니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설명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너 아큐파이드로 사놓고 나서 언더 더 테이블로 조용조용히 렌트를 넣는 뭐 부동산 팀이나 이제 바이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거를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론 오피서가 이 사실을 알면서 도와줬다 그럼 우리 잘못도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작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아싸리야, 파일을 안 받는 게 더 쉽습니다. 더 낫습니다. 나중에 아딘 나와서 페널티 내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2, 3, 4 유닛 같은 경우는 75% 렌탈 프로퍼티 인컴을 써야서 이제 퀄리파이드 인컴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ADU 같은 경우는 베이스먼트 어파트먼이나 타이니 홈이나 컨버티드 거라지를 우리가 ADU라고 부릅니다. 뒷뜰에 짓는 ADU도 이제 이런 표현인 거예요. ADU가 베네핏이 있는 이유가 렌탈 인컴이 올라가니까 퀄리파이드 인컴이 올라가겠죠. 75%를 쓰니까 멀티 유닛 카운팅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퍼밋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 때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인컴이 높아지니까 DTI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원 유닛이고 ADU, 투 유닛인데 이걸 투 유닛 프라이싱으로도 보는 거예요. 원 유닛인데 렌탈 유닛이죠. ADU가 아니에요. 얘랑 동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 얘는 4 유닛인데 원 유닛은 내가 살고 3 유닛은 렌트를 놓고. 그래서 all options are available with 3.5% down with primary residence. 그렇다면 non-occupying co-borrow 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컨벤셔널 룰에서는 내가 안 사는데 내가 뭐 친척인데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FHA는 조금 더 디테일해요. 그걸 쉐어해 볼게요. 가족이냐 아니냐 1번 갈라요. 그래가지고 가족인 경우에는 여전히 3.5% 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Eligibility Family Relationship은 부모님, 뭐 형제, 뭐 엉클들, 삼촌, 고모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돈, 뭐 이런 사람들이 인러스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패밀리 멤버다. 친구, 멘토, 뭐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다운페이 리퀘어먼트 25% 늘어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닌 거예요. 자, common scenario for non-occupying co-borrower 볼게요. Recent graduates, 갓 졸업한 애예요. Parents are helping their children. 근데 limited credit history or down payment. 제가 4년대 대학을 졸업했는데 인제 직장을 구했는데 다운 페이먼이 없고 인컴이 좀 부족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갓 자영업을 해가지고 인컴이 막 플럭추에이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W2 인컴은 항상 써주잖아요. 근데 1099로 바뀌면 2년치 인플레이션 히스토리 필요하다 그랬죠. 2년이 안 되니까 내 인컴을 내가 사장님 뭐 필요시 내가 한 달에 지금 6만 불 버는데 5만 불 버는데 그럼 저는 사장님 죄송하지만 투어 인플레이션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IRS 코드에서는 너가 하는 게 틀린 건 없는데 우리 뱅크 랜딩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게 $0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패밀리 멤버가 들어와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겠죠. 스테이블 W2 인컴으로. 패밀리 서포트. adult children.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나이 많으신 부모님한테 서포팅을 하는 거예요. 다운 페이먼트도 되고 에퀴티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non-occupying co-borrower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같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포트에도 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애매하게 도와줬다가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자녀나 이 코바로잉 도와줬던 이 담보 같이 써줬던 이 사람들이 융자를 못 받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레딧 리포트 다 뽑아야 되고요. non-occupying 코바로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스파우스의 배우자의 빚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슨 씨가 집을 사요. 근데 FHL로는 하면 해리슨 씨의 스파우스에 대한 라이빌리티도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해리슨 씨를 도와서 론을 같이 들어갔어요. non-occupying co-borrower로. 그러면은 Harrison's spouse's liabilities, Peter's liability, and Peter's spouse's liability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HA가 펀딩을 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건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수가 안 좋아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페이먼은 진짜 매달 따박따박 잘 내는데 늦게 내거나 적게 내거나 그래서 맨날 리메이닝 밸런스가 막 80%, 50% 맨날 있는 거지. 그러면 카드는 10,000불 썼는데 스테이먼 밸런스가 3,000불이야. 그럼 3,000불만 내는 거예요. 그럼 they start the next month with a statement balance of $7,000. 그런 식으로 가면 크레딧 박살나요. Because your spending limit is now eaten up.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크레딧 리포트, 우리가 신용조회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우리가 점수만 넣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이나 습관을 보면 사장님 다운페이 20% 하지 마시고 3%만 하세요. 5%만 하세요. 그 대신에 카드 다 갚읍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렉셔널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어찌됐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말로 집을 샀는데 카드비 10,000불, 15,000불 계속 들고 다니면 계속 그 폭탄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튜던트 론은 완전 스페셜 룰이에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님이 이걸 없앨라 그러다가 스튜던트 론 없앨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튜던트 론이 있는 사람들이 레이 페이먼트 갖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해결 못해가지고 똥으로 바뀌어서 막 컬렉션 넘어간 사람도 많고 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대선 끝난 지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들 크레딧 박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 수 있어. 라는 거 우리가 factual 데이터를 기반해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튜던트 론 DTI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income based repayment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버는 만큼만 내는 거예요. 스튜던트 론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불 나가야 되는 unsecured 론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00불, 15,000불 번다 그러면 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첫 번째 first job이 너무 후져서 $4,000 a month를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이 스튜던트 론 하는 애들한테 야 미안한데 나 1,000불 못 내. secured student loan, unsecured student loan 할 거 없이 나 이거 다 못 낼 것 같으니까 조정 좀 해주라. 그러면은 인컴에 맞춰가지고 페이먼트 조정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고 오면 디테일가 확 줄어들어요.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0.5% 밸런스 칼큘레이션이에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스튜던트 론 페이먼트를 디퍼 할 수 있어요. 처음 3년 동안은. 그러면 스튜던트 론, 닥터라고 가정할게요. 스튜던트 론 40만 불을 갖고 왔어. 졸업을 했어. 디퍼만 3년을 걸어놓고 나 한 달에 18,000불 버니까 2만 불 버니까 이제 신청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40만 불 리메이닝 밸런스의 0.5% 그럼 얼마예요? 2,000불이죠. 백엔드 디테일가 빵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2,000불 페이먼트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6만 불의 스튜던트 론이 있다 그러면 0.5%니까 300불의 페이먼트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25,000불부터 10만 불까지 잡았어요.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1%를 보거든요. FH는 0.5를 보니까 딱 50%잖아요. 근데 이 인컴 베이스드 리페이먼트 플랜은 그보다 더 낮게도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손님들한테 스튜던트 론 있는 사람들 꼭 물어보셔요. 인컴 베이스 리페이먼트로 줄이셨어요? 아니면 있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8만 불짜리 만약에 스튜던트 론이 있다면
이 인컴 베이스 리페이먼트를 했다면 175불 내야 될 거를 0.5 만약에 디펄먼을 내가 했다. 사실 진짜 한 푼도 내기 싫어가지고요 라고 완전 그냥 안 내버리고 있다면 디테일에서는 400불을 때려 맞는 거고 컨벤셔널 론으로 가면은 800불을 때려 맞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퀄리피케이션에서 FHA를 쓰면은 융자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 융자 승인이 쉽다. 필요한 서류가 좀 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203K 있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집들을 고쳐가지고 우리가 융자를 하는 건데 펄체스도 되고요. 리파이낸스도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203K 스탠다드가 있고 리미티드가 있는데요.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노베이션 리밋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퍼밋 없는 과정들, 뭐 화장실 고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창문 바꾸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인팅, 플로어링, 어플라이언스 리플레이스먼트, 뭐 세탁기 아니면 뭐 오븐, 뭐 드라이어 이런 걸 바꾼다 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오피셜 데드라인은 없어요. 근데 퍼밋을 만약 한다. 이 블루프린트를 건드린다. 그러면 스탠다드로 가야 되고요. 레노베이션 리밋은 론 리밋에 따라 정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LA나 오렌지 카운티는 하이 코스트 카운티니까 1.2 밀리언까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레노베이션 코스트를. 미치는 거죠.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사람들이 모르거나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에스크로 따위 뭐 한 40일 써놓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플리션 날짜가 12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다. 블루프린트를 건드리는 거다. 그러면 스탠다드 203K. 간단한 자지구리한 것만 꽂히는 거다. 바깥에 외벽 페인팅 하는 것만 한다. 그런 경우는 리미티드 203K를 가면 됩니다. 203K는 어떻게 되냐면 좀 작업이 필요한 집을 먼저 찾아요. 컨트랙터한테 비드를 받아요. 항상 떨파리 컨트랙터를 써야 됩니다. 핸디맨 사용하면 안 돼요. 203K 어플라이를 하고 감정값에 기준해가지고 펀딩 금액이 나오고 퍼체스를 합니다. 그 다음 레노베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장점은 내가 목돈이 없이도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거기서 거주를 못할 거 아니에요. 고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슬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만약에 이 리미티드를 쓰는 사람이라면 6개월 정도 리저브가 있는 사람들만 저는 추천을 하고 스탠다드를 쓰는 사람은 12개월 정도 리저브 페이먼트 거기 들어가 안 살아도 지장이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컨트랙터만 써야 돼요. DIY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 타임 프레임이 레노베이션을 한다 그랬으면은 클로징 하고 나서 키를 받은 후 30일 내에 무조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 프루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FHA 애들한테. 그 다음에 내가 거주용으로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공증하고 사인을 해야 됩니다. 막말로 실컷 꽂혀놓고 우리가 FHA 그 메인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거주하고 집을 사고 나서 12개월 거주를 해라라는 게 우리가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집을 실컷 꽂혀놓고 한 7개월 차 됐을 때 렌트를 놔버린다. 진로, 레드핀, 리얼털닷컴 같은 데 리스팅이 돼 있다. 그럼 거기서 트리거가 돼가지고는 야, 너 빌린 돈 다 토해내. 괘씸죄야. 너 절대 이제 FHA로 못 빌려. 이러면서 블랙리스트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큐펜시 프로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건 공지를 해줘야 돼요. 손님들한테. 우리 손님들이 부자가 되어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저한테 중개를 하나 더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손님한테 좋은 프로그램 갖다 줬는데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다음번 집을 못 사면 루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좀 있는데 혹은 인컴이 좀 있는데 고칠 돈은 없는 사람, 도칠 돈만큼은 없는 사람들이 보통 쓰시면 됩니다. FHA 스트림라인 리파이낸스. 자, FHA 론을 썼어요. 우리가 이자를 7%, 7.5%에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6%대니까 지용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Net Tangible Benefit이라고 해요. 페이먼의 5% 미만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얘기할게요. 우선 근데 그렇다면 리파이낸스 중에서 full 리파이낸스가 있고 스트림라인 리파이낸스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full 리파이낸스는 캐시아웃도 할 수 있고 레이덴텀도 할 수 있는데 캐시백 투 클라이언트가 2,000불인데 스트림라인 리파이낸스는 캐시백 투 클라이언트가 500불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세세하게 딱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모든 스텝을 마이크로 매니징 해서 끝내는 게 스트림라인이고 모든 걸 마이크로 매니지 하려면 과정이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컴도 안 보고 감정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MIP 리펀드도 줘요. 그래서 반드시 500불만 세이브할 수 있도록 각을 잡아줍니다. 그럼 엘리지빌리티가 뭐냐? 현재 FHA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6개월 이상 페이먼을 한 손님들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4월이니까 6 페이먼 전이니까 펀딩을 9월 1일 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돼요. 그렇죠? 그럼 10년 금리 9월 달이면 지금 한 7.5, 8% 그때였었거든요. 9월 달에 잠깐 딥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월 달에 높았고 9월 중순에 낮았고 다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 다 비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3 plus on-time payment. 한 번도 안 늦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3 consecutive payments or more in time 인 거고. 그럼 네 번째 때 레이 페이먼 하나 있어도 된다는 거냐? 됩니다. 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3 on-time payment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210 days waiting period. 이건 뭐냐면 펀딩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FHA 케이스 넘버 어사인먼을 하고 펀딩을 하거든요. 그게 21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FHA는 컨벤셔널 론과 다르게 론 넘버도 어사인하지만 FHA 케이스 넘버도 어사인을 하거든요. 이 FHA 케이스 넘버 어사인먼이 안 될 겁니다. 210일 동안 210일 미만에 만약에 어사인이 되면. 그래서 net tangible benefit이 되면 펀딩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텀을 바꾼다라든지 30년 텀을 뭐 20년, 15년 이렇게 텀을 줄인다라든지 monthly payment이 줄인다라든지 interest rate가 0.5% 미만으로 떨어진다라든지 넷 중에 하나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lower interest rate는 뭐냐면 내가 8% 손님을 7.5%로 준다든가 아니면 페이먼이 이제 5%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론은 와서 1밀리언이에요. 그때는 8% 이자가 7.75만 돼도 페이먼 5%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패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며칠 전에 페니맥 5-on-arm FHA를 배웠죠. 암이 있는 사람들을 픽스로 바꿨을 때 컨버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거. 손님한테 이득이 되니까 패스가 되고요. 페이먼이 안 떨어져도 8% 이자를 8% 그대로 줘도 패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shorter term은 뭐냐면 30년 고정을 20년, 10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님의 빚을 빨리 상환할 수 있게끔 빨리 갚게끔 도와줄 때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 개가 다 안 될 때 있죠. 일부러 25년, 20년 텀 해가지고 펀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창의적으로 방법을 만들어내면 진짜 방법이 많아집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FHA 어프로브 렌더 이제 기믹스가 되겠죠. 신청하고 미니멈 다큐멘테이션인 뭐 모기지 스테이먼트나 뭐 베이직 커버스 우리가 크레딧 리포트를 뽑긴 뽑아야 돼요. 그런데 신용 조회는 하되 신용 점수를 사용하진 않아요. 페이먼트 히스토리만 볼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뭐 이걸 서프먼트 크레딧 리포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만 이제 뽑으면 되고 론텀, new rate, new payment, closing cost가 만약에 net tangible benefit에 패스가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펀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7일, 10일 안에 끝나요. 시작함과 동시에 락을 해버리면 7day guarantee closing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Day 1은 initial disclosure, rate lock, consent to proceed, intent to proceed 를 이제 하는 거고 Day 2 때는 initial closing disclosure 나오고 3days 기다린 다음에 Day 6에 closing, final closing disclosure 나오고 사인을 하면 3days rescission period, waiting period를 지난 후에 day 10에 펀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wner occupied refinance는 closing disclosure 3day waiting period, 그 다음에 사인하고 나서 3days waiting period가 이제 apply 됩니다. 그럼 6일은 그냥 눈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설명을 제대로 안 해놓고 움직이면 사인했는데 언제 펀딩하냐고 막 닥달할 수도 있는 거죠, 손님들한테. 이거는 캐시아웃을 못해요. 500불 이상의 캐시백을 하게 되면은 리미티드 캐시아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캐시아웃이 되기 때문에 캔슬이 되고요. 같은 집만 됩니다. 내 집이어야 돼요. 남이 갖고 있는 FHA를 어쌔해가지고 하는 건 안 되고요. New MIP required는 뭐냐면 upfront MIP 1.75 여전히 새롭게 어플라이 해야 되고 monthly payment 새롭게 어플라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좋냐면 MIP 우리 아까 봤을 때 용자 금액에 따라서 빕스가 달라진다 그랬죠. 726,200불 이상 갖고 있는 놈들은 다 비싸게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용자 금액을 706,200으로 맞춰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0.2포인트가 떨어지니까 수백 불도 세이브를 합니다. 이자도 떨어뜨려주고 페이먼트도 줄여주니까 MIP 리덕션 캠페인도 먹힐 수 있어요. 요거는 만약에 원하시면은 캠페인 같은 뭐 메일러 마케팅이나 그런 마케팅 플라이어들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면 재용자는 또 너무 많이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comparing FHA to conventional loan. 그러면 우리가 FHA 론 실컷 얘기했는데 컨벤셔널 론이랑 FHA 론이랑 차이점을 한눈에 이제 좀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 같은 경우는 FHA가 컨벤셔널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이득이 있어요. 다운 페이먼트도 FHA가 월등히 싸요. 컨벤셔널 3%랑 FHA 3.5%랑 봐서 다운 페이먼트는 컨벤셔널이 더 싼 것 같지만 이거는 극소수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 MIP를 안 내기 위해서 20% 다운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DTI는 백엔드 디테일을 훨씬 더 많이 보죠. 컨벤셔널보다도. 모기지 인슈런스는 비용은 비쌀지언정 먼슬리 페이먼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싸고 피가 비싸니까 셀러 컨세션을 써가지고 1.75 비용을 셀러 크레딧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리면 손님 입장에서는 이자도 싸고 페이먼도 싸고 그런 뭐 베네핏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점수가 안 좋은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 수수료, 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너무나 비쌉니다. 컨벤셔널 론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셀러 입장에서는 FHA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프로퍼티 컨디션이 FHA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내 생각엔 이거 안 고쳐고 팔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집들을 쓸데없이 고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 고친 다음에 펀딩을, 클로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셀러가 다 고쳐놨어요. 근데 바이어가 야 미안한데 나 안 살래. 이러면은 돈만 쓰고 뭐 클로징을 못하는 상황도 생기니까요.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컨벤셔널론의 장점은 업프런트 MIP가 없기 때문에 클로징 코스트가 쌉니다. PMI가 equity 20%가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는 equity 22% 이상이 됐을 때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perty requirement이나 appraisal 이슈가 상대적 적습니다. 그리고 셀러한테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컨티전시 리무브 하면 나 무조건 살 거다라는 거를 좀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고요. 안 좋은 점은 나머지는 이자가 좀 더 높다라는 거죠. 그죠? 점수가 안 좋은 사람한테 MIP가 좀 더 비싸다는 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 오너십을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한 손님, 한 케이스인데 방향이 여러 방식의, 여러 방법의 론 타입이, 대출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걸 따라가지고 수수료도 결정되고 이자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HA 오퍼를 만약에 우리가 써야 된다면 어떻게 이걸 패키징하고 교육을 해야 셀러나 바이어나 혹은 우리 에이전트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컨벤셔널 바이어보다도 이 FHA가 하우징 DTI는 낮잖아요. 컨벤셔널보다. 하우징이 46.99, 그 다음에 컨벤셔널 49잖아요. 근데 이 퀄리피케이션이 FHA가 조금 더 낮은 DTI를 갖고도, 낮은 하우징 DTI를 갖고도 퀄리파이가 되는 거를 개런티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프리 퀄리피케이션 할 때 도움이 되고요. 이게 프리 퀄리피케이션이 끝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를 무슨 다운 페이먼트 어시스턴트, 드림 포로 같은 것처럼 그런 신용장처럼 오퍼 쓸 때 막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빙트리는 다른 브로커샵이나 다른 렌더들이 하는 신용조회 없이 나가는 거짓말, 가라, 프리어포를 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신용조회도 하고 인컴 리뷰, 에셋 리뷰를 한 손님들에게만 프리어포를 줘서 우리 레퓨테이션 지킬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fair price offer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막말로 컨벤셔널 론으로 가면 오버비딩 해도 되는데 FHA 같은 경우는 이 절대 조항이 뭐냐면요. 감정값과 이 판매 가격에 갭이 생기잖아요. 100만 불짜리 집인데 감정이 90만 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절대 조항이 발동을 해가지고 바이어한테 너 캐시로 이거 메꿔가지고 살래? 아니면 발 뺄래? 이런 옵션들을 바로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런티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인트 오브 뷰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아니에요. 포인트 오브 뷰는 홈 바이어들이에요. 그래서 바이어 마켓일 때는 우리가 FHA가 어떻게 보면 셀러 컨디션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셀러 마켓이니까 사실은 셀러 컨디션이 없다. 컨티전시가 좀 더 짧게 설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이니까 프리어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권장하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전트들한테는 FHA에 대한 미스컨셉션을 빨리 설명을 해가지고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오퍼를 쓰든 안 쓰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37만 9천 불짜리 지금 이게 만약에 이런 집이 있다면 이자를 6.5%로 가정했고 다운페이 3.5%를 한다면 페이먼이 3천 불이 나오고 여기에서 페이먼은 76%에 대한 페이먼은 원금하고 이자, 보험은 6%, 텍스랑 인슈런스나 이런 잡다한 것들은 28%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7만 9천 불짜리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은 2만 3천 불, 다운 페이먼 빼기 클로징 플러스 클로징 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테이크어웨이. 그래서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손님들한테 정확한 expectation을 처음부터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는 방향성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얘기를 했을 때 그 방향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한 힘도 실리고 손님들도 더 따라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203K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여기 브레아나 아니면은 부에나 파크나 좀 이렇게 조금 손해야 될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집들에 203K를 집어넣고 싱글 패밀리 그걸 돌려버리면 또 옵션들이 나와요. 신기하게 캐시 많이 들고 있는 언솔서브 캐시 들고 있는 우리 바이어들이 많거든요. 그냥 걔네들한테 야 너 컨트랙터한테 돈은 이렇게 주고 퀄리파이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너도 윈이고 나도 윈이지 않냐. 너도 못 쓰는 돈 녹여서 좋고 써서 좋고 컨트랙터도 없던 일이 하나 생겨서 좋고 그러면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핸디맨, 루퍼들, 컨트랙터들한테 야 우리 203K 융자하는데 대출 프로그램 하는데 너 혹시 손님들 중에서 인베스터 중에서 이런 거 혹시 보고 계셨던 분들 계시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리-어프로블 레터 준비하실 때 반드시 pre-approval, pre-underwritten approval을 받는 걸 습관을 해주시고요. 에이전트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60일 이내에 이 source of funds, proof of funds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미리 받아놔가지고 딜레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HA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FHA 렌더 우리 기빙트리 신청을 했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프리어프를 받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퍼 쓰기 전. 그 다음에 집을 보신 다음에 오퍼를 쓰고 오퍼가 어셉이 된다면 인스펙션하고 감정하고 펀딩.
여기서는 인컴 리뷰, 에셋 리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에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오퍼 억셉트 되고 나서부터 감정하고 끝내는 거예요. 퍼체스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정하고 끝내야 될 서류에서 막 인컴 리뷰하고 앉아있고 뭐 에셋 리뷰하고 이러면 고달파요. 퍼체스로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것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일을 안 하면 내일 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해야 될 걸 막 밀어놓냐고요.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나눠준 FHA 가이드라인 보시고 지금 하시는 세일즈나 같이 하시는 에이전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